며느리가 내 허벅지를 발로 눌렀습니다. 사인만 하세요, 어머니. 그 서류엔 남편의 10억 보험금이 적혀 있었죠. 저는 평생 가족 위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인생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 안엔 그 애가 떨 이유가 있었죠. 지금부터 참기만 하던 제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에서 혼자 살고 있는 송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고요. 오늘은 제가 몇 달 전에 겪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가장 큰 변화를 만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억이라는 돈,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노트, 그리고 제 며느리. 이 세 가지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사실 저는 평생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공사판에서 허리 다쳐 누워버린 날부터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려고 새벽마다 전단지 돌리고 저녁엔 건물 계단 닦고 밤엔 김밥 말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손등은 늘 거칠었고 옷차림도 남들처럼 근사할 겨를이 없었죠. 어머니는 늘 일만 하셨다. 우리 아들 입에서 늘 나오던 말이었어요. 며느리도 그걸 봐왔죠.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 도움만 받는 늙은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저를 싫어한다기보단 아래로 보는 게 익숙한 관계였달까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 남은 아들마저 사고로 갑자기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죠. 그래도 저는 누구에게도 부담되기 싫어서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버티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조금 까칠해도 나이가 젊고 생활이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날 카페에서는 그냥 까칠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서 계시면 동네 창피해요. 그 순간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시선들이요. 마치 거리 한복판에서 혼자 실수한 노인 보듯이 차갑고 무심하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노트를 보더니 입꼬리를 빗둘게 올리며 말했어요. 그걸 들고 왜 나와요? 일에서 중요한 걸 맡기면 안 된다니까. 제 심장이 순간 딱 하고 멈추는 기분이었어. 른들한테 어요. 그 노트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늘 품에 넣고 들고 다니던 거였거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들고 다니던 거다. 나는 그냥. 그때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리더군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10억짜리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어머니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10억? 그 말이 카페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 눈빛이 또 한 번 제게 꽂혔습니다. 저 늙은 여자가 10억을 잘못 건드린 모양인가? 그런 눈빛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의자를 조금 끌었는데 바닥에서 소리가 나자 며느리가 또 쏘아붙였습니다. 아, 제발 조용히 좀 하시면 안 돼요? 민폐라고요, 민폐. 그 말이 퍽 하고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평생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12시간씩 몸 부서져라 일해왔는데 그런 제게 민폐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너무 낯설고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때 며느리는 낡은 노트를 툭 건드리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거만 손에 넣으면 끝인데. 그 말이, 그 표정이 저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싫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 큰 돈이 이 며느리를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물러서면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놔두면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겠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며느리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더 세게 몰아붙입니다. 그때부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지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제가 아파트 앞에서 재활 운동을 마치고 올라가려는데 며느리가 어디선가 급한 걸음으로 걸어오더니 제 앞을 탁 막아섰습니다. 아침 햇빛이 며느리 얼굴을 위에서 바로 내리비추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 아래 선 제 모습이 마치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짐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 비닐봉지가 바람에 조금 흔들리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아, 어머니 또 장 다녀오셨어요? 말투는 웃는 척했지만 거리감은 한 뼘이 아니라 한참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대답했어요. 할인이길래 조금 사왔지. 뭐 별건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제 옷깃을 슬쩍 보고 떨어진 털실 한 올을 손가락으로 툭 치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힘들다니까. 그 힘들다는 말. 나를 돌보기 힘들다는 건지, 나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건지, 순간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쓱 베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계단 앞에서 며느리는 제 발 옆을 힐끔 보더니,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신발 좀 정리하시지. 사람들 다 보잖아요. 제가 신은 건 8년째 신고 있는 검정 운동화였습니다. 발 모양이 그대로 잡혀 있어서 불편하지도 않고 제겐 참 고마운 신발이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없어 보이는 증거였던 거죠. 그때 현관 센서 등이 딱 켜졌는데 그 불빛이 며느리 얼굴은 환하게 비추는데 제 얼굴은 어둡게 가려졌습니다. 딱 그 장면 자체가 우리 관계의 모습 같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신발은 편해서 신는 거지. 나는 괜찮아. 근데 며느리는 제 말엔 관심이 없다는 듯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서류 봉투 같았습니다. 단단한 종이 질감에 위쪽이 살짝 구겨져 있었어요. 누가 몇 번이나 움켜쥐었던 봉투 같더군요. 며느리는 봉투를 제 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아버님 노트 관련해서 정리할 서류예요. 어머니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전 말문이 막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류를 내밀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 속엔 진심이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라는 게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져서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봉투를 보니 마치 나를 배제한 채 이미 다 결정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기 뭐 하는 서류인데?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길게 젖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가볍고 건조하던지 어머니 몰라도 돼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우리 다 편해지니까. 우리라니. 그 말 속엔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옷차림, 내 신발, 내 손에 들린 장바구니, 그리고 내가 오래 들고 다닌 낡은 노트마저 모두 하찮은 것으로 판단해 왔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시작되는 큰일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들이밀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작은 균열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생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제가 식탁에 앉아 소소하게라도 도와주려고 하면 며느리는 제 옆에 접시 하나 내려놓고서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제 움직임이 눈에 거슬리는 것처럼요. 빨래 걷어둘 때도 비슷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옷과 자기 옷을 의도적으로 다른 바구니에 넣고 제 옷이 자기 바구니에 한 개라도 섞이면 손끝으로 쥐어 올려 멀리 치워놓곤 했습니다. 그 손길이 참 차갑더군요. 어머니, 이건 여기 말고 저기 두셔야죠. 말투는 공손한 척하지만 그 말끝에 실린 짜증은 절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성도 높이지 않았고 노골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 해도 될 행동들을 굳이 하는 방식으로 저를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가령 함께 사는 집인데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나오면 거실 TV 소리를 갑자기 줄여버린다든지 제가 아직 앉아있는 자리 근처에서 진공 청소기를 굳이 돌린다든지 아 그게요. 큰일은 아닌데 매일 반복되니까 마음이 스르르 깎여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 몰래 새 서류함을 하나 사서 남편의 낡은 노트랑 물건들을 전부 자기 방 쪽으로 옮기더군요. 저는 그 노트가 남편이 마지막 남긴 흔적이라 손때 묻은 그 자리 그대로 두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제 감정 따위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 노트를 옮길 때 저는 문틈으로 봤습니다. 며느리가 노트를 펼쳐보며 연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뭔가 나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채고선 문을 반쯤 열어놓은 제게 말했죠. 어머니, 이런 건 전문가가 관리해야 해요. 어머니는 너무 오래된 것만 고집하시니까. 그 말은 사실 당신은 판단력이 없다. 그 말이나 다름없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과 작은 방에서 한참을 얘기하더군요.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어떤 단어들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인만 받으면 돼. 그분 나이 생각하면 금방 될 거야. 어머니가 모르는 게 편해. 제가 그 말들을 다 들었다는 걸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내세울 만한 경제적 기반도 없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삶은 늘 뒤로 밀려났고 병원비 아끼느라 연골이 닳아 무릎이 아파도 최소한의 약만 먹고 버텼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에는
쉽게 처리할 사람처럼 보였겠지요.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듯 며느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거기엔 분명한 패턴이 있었어요. 조용한 무시, 생활 속 배제, 권력의 미세한 조정,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를 지우기 위해 움직이는 기척.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남겨둔 그 낡은 노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궁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숨기고 그렇게 성급히 처리하려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곧 마주하게 될 거란 사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낡은 노트를 자기 서류함에 넣은 후 며칠 동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더 불안하더군요. 폭풍이 오기 전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공기처럼요. 그러던 어느 오후 며느리가 잠시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고요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안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밑에서 딱딱한 모서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남편의 낡은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멸실된 줄 알았던 남편의 예전 통장 묶음이었어요. 전 깜짝 놀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냐면 그 통장은 남편이 혹시나 하며 따로 챙겨두던 것들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잔고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했죠. 생활비가 워낙 빠듯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통장들을 펼치는 순간 제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몰랐던 10년치 적금 내역, 해약되지 않은 펀드, 그리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10억 원짜리 보험금 수령 안내문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투병할 때 우린 병원비 때문에 허리 휘어가며 살았는데 남편은 왜 이걸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품었을까?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말하던 목소리. 사인만 받으면 돼. 어머니는 모르시는 게 편해. 10억이면 우리도 숨 좀 쉬잖아.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 순간 명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아, 며느리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자기 쪽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었구나.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참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단 한 줄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날 바보로 만들려고 했구나.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걸 들으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는지, 얼마나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서랍 앞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오래 말라버린 나 자신을 처음으로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앉은 채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지 않겠다. 며느리가 보험사 직원을 데리고 카페로 들어온 순간 그 표정은 딱 이랬습니다. 오늘로 이 늙은이 인생은 내 손바닥에 있다. 저는 아직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 괜히 아는 척하거나 말 길게 하지 마세요. 그냥 동의합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또렷해서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고개를 들 정도였으니까요. 보험사 직원도 눈치를 봤는지 서류를 제 앞에 탁 하고 밀어놨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남편분 보험금 10억이 따님 아니면은님 명의로. 그 말이 나오자마자 며느리는 제 허벅지를 발끝으로 꾹 짓눌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게 이해했냐는 듯이 저는 그 순간 쌓여있던 모욕이 피처럼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래, 내 방식으로 놀자.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노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펼쳐서 사람들 다 보라고 책상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카페 전체가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이 노트 속에 내가 한 짓 다 적혀 있다. 카페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커피 내리던 직원 손이 멈추고 옆 테이블 할머니는 동공이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사람들이 듣잖아요. 저는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그래,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다. 보험사 직원은 불안한지 서류를 슬쩍 회수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서류를 냅다 들고 카페 조명 아래 펼쳐 보였습니다. 이 돈 내 아들 죽자마자 네가 뺏으려고 했지. 카페 안에서 누군가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어머니한테 맡기면 뭐가 남아요? 병원비, 생활비,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없어질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갖는 게 낫죠. 그 순간 사람들 표정이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카페 한쪽에서 누군가 기침을 헛하고 삼켰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돈 걱정해 줄 처지냐? 그리고 낡은 노트 한 페이지를 펼쳐 카페 테이블에 퍽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 페이지엔 며느리가 제 통장에서 몰래 빼간 기록, 남편 명의로 돌린 금액, 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사진으로 전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거 어디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늙은이가 아니다. 나는. 카페 안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보험사 직원이 제 편에 서듯 말했습니다. 저 이건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건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법적 문제도. 며느리는 그제야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팔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이혼한 내 부모라도 이렇게 안 한다. 오늘부로 너는 내 며느리 아니다. 그 말이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헛들이켰고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가방에 넣고 카페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멸과 수치가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나왔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떨려서가 아니라 한동안 묵혀뒀던 말들을 이제야 꺼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데 제 숨이 조금씩 정돈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아까 그 당당함은 흔적도 없었고 눈부신 코트는 바람에 눌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본 자리에서 모욕당하니 이제 와서 수습하려는 거겠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손끝은 허공을 긁듯 허둥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요, 제가 왜 그랬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말은 마치 모든 책임을 상황 탓에 돌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만 바라봤죠. 그 침묵 속에서 바람 소리만 쓱 하고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느낌 받아본 적 없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는 저 전부 다 기억하시죠? 제가 처사이 낳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제 밥맛 없다며 문 쾅 닫고 나가셨던 거, 저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그 장면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날 저는 출산하고 들어온 며느리한테 화낸 게 아니라 제 남편, 아픈 남편 때문에 병원 오가느라 제정신이 아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걸 알 리 없었겠죠.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억울해요. 어머니한테 미움받는 며느리로 평생 산 기분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내 마음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행동에 면죄부는 안 된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이 바람에 굴러가는 것만 보였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서운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걸 핑계로 남의 돈을 훔치고 남편 보험금까지 가로채려고 한 건 그건 내 인생이야. 내 선택이고 내 죄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저 진짜 후회해요. 그 말이 너무 작았습니다. 바람에 실려 날아갈 정도로 약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아니라 경찰이나 법원 앞에서 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는 무릎이 풀린 듯 바닥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 말이 제 심장을 아주 세게 찍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자기 행동의 책임을 순식간에 아이들 뒤로 숨기는 것.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내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고 그 바람에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금까지 버텨온 가식의 껍데기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값을 내가 내.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들리던 건 바람 소리와 며느리의 흐릿한 울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뒤로 두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무겁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상 주저하면 내 인생이 또다시 참는 사람으로 전락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식탁 위에 놓아둔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평생 모아온 지출 내역, 남편 치료비, 그리고 제가 혼자 꾸역꾸역 모아온 적금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장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말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정희야, 내 인생은 내가 지켜라. 절대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마라. 그 말이 손등을 짓누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서 맞죠? 제가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끝은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모든 일, 저축 통장에서 돈을 빼내간 것, 보험금 서류를 몰래 수정하려던 정황,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말과 행동들, 모두 기록해둔 카톡 캡처와 통화 녹음 파일을 정리해 폴더에 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놀랄 만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필요한 건 다 제공할게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또 그저 그런 시어머니의 굴욕담으로 끝났겠죠. 근데 저는 더 이상 참는 며느리 시어머니의 시대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번 넘게 울리다가 끊기고 다시 걸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 자료 검토를 마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송정희님,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사기 횡령 혐의 모두 성립됩니다.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누군가에게 휘둘리며 살아온 제 긴 세월이 이 지점에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와 마주 앉기 위해 조정실로 불려왔습니다. 자리 앞에 앉은 며느리는 예전에 보이던 당당함, 뻣뻣함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손은 계속 떨리고 저를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한 단어만 말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가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고 손등으로 마구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그냥 인정할게요. 근데 애들만큼은 아이들만큼은 그 말을 끊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내 잘못을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지키러 온 거야.
정적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조정실 안이 마치 수족관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울컥해야 정상일 텐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명확하게 남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다. 조정을 마치고 나오는데 창밖으로 햇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이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조정실을 나온 뒤 저는 경찰서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불었고 나뭇잎 하나가 제 무릎 위에 살며시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평온함이 제게 아주 묵직한 의미로 다가오더군요. 도망치듯 뛰어가던 며느리의 뒷모습도 조정실 안의 울먹임도 이젠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한 장의 사진처럼 정리되어 갔습니다. 핸드백에서 남편의 낡은 노트를 꺼내 조심히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남편의 글씨 위로 부드러운 햇빛이 흘러내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붕대처럼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천천히 접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마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억울함과 두려움, 서러움이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겠죠. 길 건너편에 초등학생 몇 명이 장난을 치며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어쩌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도 어떤 말도 어떤 그림자도 저를 흔들 수 없다는 확신과 함께 그리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살며시 지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조용히 제 인생의 새 장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잠시 멈추고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보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계신 곳, 지금의 감정,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한 줄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